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셜 디샹을 좀 공부해 볼까 해요. 디샹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중요한 현대 미술가이고, 또 무엇보다도 현대 미술이 개념적이고 지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제가 보기에는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누차 여러 자리에서 강조를 하지만,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망막, 눈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술을 이해해 왔던 어떤 아주 오래되고 뿌리 깊은 그 인습을 그야말로 아주 직접적으로 깨트린 작가를 한 명만 골라라 그러면 사실 마셜 디샹을 골라야 할 텐데, 그 마셜 디샹이 가지고 있는 미술의 어떤 진폭, 그리고 실험성과 또 그 실험성이 20세기 초중반까지 발현됐던 거랑, 그리고 이후의 미술계에 지금 21세기 미술계까지 끼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전시 그리고 연구자들이 짚었죠. 그런데 그렇게 짚어내는 어떤 그 방향성이 사실 큰 줄기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미술이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미적 취미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을 넘어서 인텔렉추얼한, 되게 지적이고 그리고 컨셉추얼한 개념적인 어떤 활동들이 병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도 그 보는 것이 사실 단순한 감각적 작동이 아니라 사고와 또 판단력이 결합되는 어떤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저처럼 이론으로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들, 오브제를 제시함으로써, 그러니까 시각예술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개념과 논리와 지적 사고를 유발시키는 작업을 한 작가를 디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그전에 많은 예술 작품들이, 시각예술 작품들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든가 미닝,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 된 것이고, 또 고차원적인 된 만큼이나 아주 노골적으로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거를 작품으로서 제시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샹은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파도 계속 파야 할 작가. 왜냐하면 음 제가 생각하기에 지적인 것이란 사실 단순한 어떤 개념이나 논리를 한 번에 파악해내는 정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적이고 개념적인 것들을 자기가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것들을 다시 생산하고 하는 끊임없는, 멈출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환상적인, 이상적인 얘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지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그리고 대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해하고 싶어 하고, 또 이해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 점 하나라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 사고는, 그리고 판단은, 지적인 어떤 활동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각예술 작품으로서의 디샹의 작업들은 사실 시각적인 걸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고하게 하고 생각을 통해서 의미를 발전시켜 보게 하는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독특한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 미술을 통틀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디샹에 대한 논의를 좀 잘 검토해 보면 되게 많은 그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독특하다, 유니크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미술의 스타일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내용 면에서 되게 독특하다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져왔던 전통, 인습, 그리고 의식들, 나아가서는 좀 더 정교하게는 미학적인 논리들 자체가 어
행사되지 못하는 지점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변혁적인 어떤 지점들로 미술을 끌고 간 작가를 우리가 독특하다는, 유니크하다는 그런 수사 하나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뒤샹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크게 봐서는 그 이제 슬라이드를 가지고 공유해서 공부를 해볼 거지만, 최근에 따져보니까 2018년 후반, 벌써 그 2년 정도 됐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뒤샹 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그런 그 대규모 국제전, 그리고 또 기획전에서 일반 관람객이 그 정도로 많이 몰리고 좋아하고 회자되고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전시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뒤샹 전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했고, 또 전시를 보는 게 하나의 약간 신드롬 같이 된 정도로까지 반향이 컸었어요. 그 전시의 도록이 이 책인데, 뒤샹, 이 에센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록이 하나 이렇게 출판이 됐었어요. 뒷부분에 이제 나이든 뒤샹의 초상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책 자체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특히 이제 이 전시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뒤샹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미술관들이 많아요. 특히 뭐 파리의 퐁피두 미술관에도 가면 굉장히 그 컬렉션이 잘 돼 있고, 특히 레디메이드를 많이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뒤샹의 작품들을. 근데 그래도 가장 그 컬렉션이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 전문가들과 또 뒤샹에 애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서 보고자 하는 미술관이 어디냐면 미국 필라델피아 뮤지엄이에요. 이 필라델피아 뮤지엄이 그럴 수 있게 된 배경은 사실 프랑스 출신의 마셜 뒤샹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어떤 예술가 활동을 펼친 데가 미국인데, 그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준 아렌스버그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면 월터 아렌스버그 부부가 이 뒤샹의 후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작품들을 사주면서 이렇게 창작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아렌스버그 부부가 자신들이 컬렉션한 마셜 뒤샹의 작업들을 다 필라델피아 뮤지엄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마셜 뒤샹의 컬렉션이 가장 잘 돼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조성돼 있는 미술관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인데, 그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이제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사실 뒤샹 컬렉션들이 해외 순회전을 할 수 있게 된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2018년 10월부터 전시가 이루어졌고, 그때 나온 도록이 이 도록입니다. 이 도록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큐레이터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쓴 글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컬렉션 도판들도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책도 참고할 수 있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가진 뒤샹의 관련 서적들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고 여러 번 들여다보고 또 예전에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프레스텔에서 나온 마셜 뒤샹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실제로는 용도는 1989년에 뉴욕 모마에서 필라델피아 미술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모마 앤 필라델피아 뮤지엄 오브 아트가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 전시를 하나 개최를 해요. 모마에서. 그게 바로 이 마셜 뒤샹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뒤샹전 도록으로 나온 게 바로 이 프레스텔에서 발간한 이 마셜 뒤샹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되게 말 그대로 뒤샹의 전체 작품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놨지만, 굉장히 서술과 또
아카이브 자료를 검토하는 데서는 되게 기초 자료로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좀 많이 들여다보고 또 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과 맥락들, 특히 이제 듀샹의 경우는 잘 알겠지만 레디메이드라는 개념들과 더불어서 그 연관된 작업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기성품이라고 그 직역할 수밖에 없는 그 레디메이드 작품들이 사실은 디시앙이 처음 그거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이 물건도 레디메이드 몇 번째야라고 명명을 할 때 뒷샹은 그것들을 그렇게 막 컬렉션으로 막 우리가 지금 미술사에서 금지 옥엽처럼 삼는 식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라지거나 소실되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식으로 그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뭐 뒷샹이 명성을 얻거나 미국 미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피규어로 인물로서 부상한 뒤로 특히 이제 노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많은 그 갤러리라든가 큐레이터들이라든가 나아가서 갤러리스트들이 나서서 당시에 1910년대에 했던 당신의 그런 레디메이드 작품들을 우리가 다시 리플리카를 복제를 하자. 왜냐하면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물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수공업적인 내지는 크래프트맨십, 장인적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그거를 내 레디메이드로 그리고 리플리카라고 확인을 하면 충분한 그런 식의, 근데 물질적으로 뭐가 있어야지만 이제 미술관들도 그거를 뒷샹의 레디메이드를 기릴 수도 있고 컬렉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플리카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모마의 그 전시 도록으로서 이 책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그 맥락들, 그러니까 처음에 뒷샹이 이걸 레디메이드 몇 번이라고 명명을 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 어떤 이유로 리플리카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에디션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그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이 도록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국내에 이렇게 그 번역돼 있는 마셜 디샹의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 그 디샹 책은 되게 많더라고요. 국내에 번역된 책들이. 그런데 이 베르나르 마르카데라고 하는 학자가 쓴 그 국립고등미술학교 미학 그리고 예술사 교수라고 하는데요. 이 파리 출신의 이 마르카데가 쓴 마셜 디샹이라는 책이 번역이 의류문화사에서 돼 있어요. 2007년인가 2010년에 번역된 책인데 원서는 2007년에 그 나왔고 이 책도 굉장히 그런 그 예술의 개념적인 측면, 작품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이 아니라 마셜 디샹의 정기적인 사실들부터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듀샹이 노트에 놨던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작업의 의도라든가 또 철학적인 어떤 사변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서술해 놓은 책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읽기에 굉장히 수월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마셜 디샹의 그 정기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룬 이 책도 여러분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그 내용들에서 이 세 개의 책에서 내가 이렇게 인용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한 책 그 문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자료처럼 먼저 여러분한테 이 세 개의 문헌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뒷샹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할 건데 크게는 강의 내용은 이제 PPT에서 보면 이제 주제를 정해 놨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마셜 듀샹 기성품의 재탄생과 의미 창조의 대가. 그러니까 기성품은 사실 여러분이 이미 알겠지만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듀샹이 말 그대로 레디메이드 기성품들을
'아 나는 이걸 미술로 가져올 거야.'라고 할 때 그 레디메이드 자체이면서 또 실제로 현실에서의 기성품인 거죠. 그래서 두 의미를 다 생각을 했을 때 뒤샹은 기성품, 우리한테 있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낸 대량 생산된 상품 같은 것들이 기성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딱 나한테 딱 맞는, 내가 주문 제작하는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기성품들을 재탄생시키는 게 바로 뒤샹의 미술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지 뭐 백화점 상품 진열대에 있던 거를 가지고 와서 미술관에 갖다 놓는다고 그게 그 예술 작품으로서 기성품이 재탄생하는 건 아니에요. 뒤샹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런 사물들이 사실 동일한 사물인데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다른 의미가 있게 되는 그 지점들을 크리에이션 했다는 지점에서 뒤샹은 의미 창조의 대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술에 대해서 물질적인 오브제로서의 어떤 그 존재 방식 같은 거를 굉장히 당연시해왔던 오랜 미술의 전통 속에다가 뒤샹은 새로운 어떤 그 분기점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그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강하게 미술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뒤샹의 소위 혁명적인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나는 뒤샹의 작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뒤샹은 뭔가 뛰어난 어떤 그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 하나를 잘 남긴 의미에서의 대가가 아니라 이런 그 기성품들을 전혀 다른 맥락으로 재탄생시키고, 그다음에 미술에서 의미의 어떤 그 지분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 그러니까 의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미술일 수 있음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대가에 속하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뒤샹은 사실 되게 그 지금 현대 미술가들과 견줘봐도 굉장히 독특한 생각과 독특한 예술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좀 그 잘 곱씹어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뒤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 그림이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림이나 조각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자기의 인생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자의식에 넘치고 나르시스트 같은 어떤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삶과 예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뒤샹이 되게 중요한 어떤 자신의 그 예술적 그 아방가르드한 전위적인 어떤 실천을 할 때 되게 그 동반자 내지는 정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로 삼았던 20세기 초 유럽의 다다이즘과 결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다나 또 20세기 초 역사적 아방가르드라고 불리는 예술 운동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예술이 예술 자체에 고립되는 게 아니라 삶과의 어떤 굉장히 그 역동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봤고, 근데 그게 아주 지금 우리가 21세기 미술이 무슨 사회적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처럼 예술과 사회의 종합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예술은 삶을 통해서 지향돼야 되고 밀어 나아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밀려 나가야 되고, 또 삶은 예술을 통해서 그 기존의 어떤 관성과 인습으로부터 밀려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과 삶이 서로 굉장히 긴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그 영역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루하고 폐쇄돼 있고 억압적인 부분을 깨트려서 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가 소위 서구 20세기 아방가르드, 특히 그 독일의 그 미학자인 페터 비르거가 명명하고 있는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뒤샹은 다다를 백그라운드로 삼고서 되게 자기가 다다와 어떤 영향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인생 자체가 예술이 되는, 그러니까 예술로 신미화시키겠다가 아니라 인생을 통해 인생으로 예술을 지향하고 밀어내고,
또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인생을 밀어내는 어떤 되게 작용 반작용의 운동을 하고자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뒤샹은 굉장히 독특한 예술가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의식 과잉으로서의 예술가상, 뭐 천재의 예술가상이 아니라 그 뭔가를 제작하고 창작하는, 물질적으로 창작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 속에서 삶을 지향하고 삶 속에서 예술의 그런 그 가상적이거나 권위적인 어떤 태도들을 벗어내려고 하는 작가로서 뒤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예술이 삶을 지향하고 삶이 예술을 지향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뒤샹의 그 레디메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뒤샹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특히 그렇죠. 화가들은 물감, 캔버스, 그런 그러니까 튜브에 든 물감 같은 것들이 사실 제조된 생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그 알파 같은데, 그다음에 뭐 또 그 홀바인 같은데, 이런 세계적인 미술품 제작하거나 화구를 만드는 회사들이 만든 물감이나 도구들이 사실은 레디메이드 상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그려서 완성한 어떤 작가의 페인팅을 레디메이드라고 하지 않죠. 그런 지점에서 인제 뒤샹은 되게 인제 파고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레디메이드냐 아니냐라고 분리할 만한 그런 굉장히 뚜렷하고 명확하고 그 명석판명한 구분점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이 서포트 된다는, 이게 인제 사실 뭐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학회에서 발표했던 루소의 대리보충 개념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우리는 단독자일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리되고 보충되고, 그래서 매개된 관계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의미에서 순진한 의미에서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독, 유독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어디냐면 예술 영역이에요. 예술 영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협업과 많은 사람들의 그 공동 연관관계 같은 것들을 주목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예술가의 위대한 천재성, 아니면 한 예술가의 저자성, 그러니까 authority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하죠. 내가 오늘 뒤샹에 대해서도 부제에 담은 것이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스터라거나 이를테면 그 비르투오소라고 하는 개념들이 활용되는 지점이 예술가의 권위와 독자성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예술의 미학적인 인식의 관습상 받아들이면서 조금만 그 반항적인 시선으로 미술과 미학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하거나 모순되는 데가 굉장히 많죠. 뭐냐면 어 한 명의 예술가가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도 사실 그가 기대야 되는 어떤 재료의 부분, 그다음에 뭐 중간에 도움을 받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협업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로에서 0 에서부터 100 까지 모두 이 예술가의 그 예술성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미학자들은, 이론가들은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예술가가 위대한 예술성을 발현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어쨌든 뒤샹은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에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게 뒤샹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그림들이 사실은 도움을 받은 레디메이드이고 아상블라주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의견은 뭐냐면, 사실 자기가 너무나 그 새로운 발견을 해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거를 제시한 게 아니라, 사실
기성의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어떤 재료를 쓰거나 아니면 조수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조수라고 누 어 노골적으로 드러날 만한 스텝이 아니더라도 어떤 캔버스 천을 사거나 조각의 뭐 대리석을 사 와서 조각을 한다고 할 때도 이미 누군가들이 거기에 기여한 도움을 준 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보는 어떤 예술 작품들도 그게 이제 그림이든 조각이든 설치든 퍼포먼스든 모두 도움을 받는 ready made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물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많은 도움과 또 손길과 그리고 재료들의 합이 합쳐져 있는 아상블라주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거는 나의 해석이 훨씬 더 동시대적인 그 예술 지형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뒤샹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소위 미술에서의 어떤 공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지가 있죠. 그 생각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샹이 이렇게 말할 때 뒤샹은 분명히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완결된 거장의 작품 하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의심스럽다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스러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약에 뒤샹이 비평가이거나 학자였다면 논문을 쓰거나 글을 썼겠죠. 그러나 디시앙은 글은 쓰긴 했는데 작품을 통해서 미술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시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디시앙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좀 보여주는 두 개의 소위 사진과 작품을 제시를 해 보고 싶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음 발음 그대로 읽으면 로즈 셀럽이 마치 이렇게 어떤 여성의 이름처럼 보이는 로즈 셀럽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어로 알자가 제일 앞에 나오면 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엘 발음을 해요. 그래서 에로스 셀럽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에 보면 여기에 뒤샹이 써 놓은 메시지가 보여요. 로즈 셀러비 내지는 에로스 셀러비. 이거 뒤시앙이 1923년에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또 되게 모던한 모자와 코스튬을 하고 일부러 여성적이라고 코딩돼 있는 그런 제스처로 손 제스처를 취한 상태로 만레이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건 그리고 실제 미술 작품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진인데, 뒤샹이 이렇게 남겨놓은 이거 자체가 사실 뭐 잠깐 친구 만네이하고 재밌는 무슨 셀카를 찍은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사실 한편으로 뒤샹은 자기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이런 거 좀 해볼까라고 되게 뭔가 제작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접근했을지언정 뒤샹한테는 인생의 일부분으로서의 예술 활동인 거죠. 근데 여기서 뒤샹은 되게 1923년이니까 당연히 되게 말 그대로 헤테로섹슈얼, 그러니까 이성애적 사회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동성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해졌는데 또 관용도 생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원적인 어떤 성관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1920년의 유럽에서 그런 식의 사고는 발전하지 못했죠. 근데 뒤시앙은 거기서 일테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과 남성이라고 하는 것의 소위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타고난, 그러니까 섹스가 아니라 젠더, 사회적 성들이 어떤 식으로 유통되거나 형상화되거나 가시화되는지를 아주 묘하게 건드리는, 특히 시각적으로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에로스 셀럽이라고 읽을 것인지 로즈 셀럽이라고 읽을 것인지에 따라서 말장난이라고 하는데요. 랭귀지 펀이라고 하는데 말이 가지고 있는 소위 부정확성이 있어요. 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A로 갈 수도 있고 B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이런 상태 같은 것들을 적극화시키는 작업을 한 게 지금 왼쪽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생물학적으로 마셜 뒤샹은 남성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디샹이 일테면 자기 자신임을 써놨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뒤샹이라는 생물학적이고 실제 현실적인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이 분장한 어떤 존재는 여성적인 코드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덧입혀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되게 직접적인 감각 상태로는 이 사람은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존재로서의 남성 뒤샹과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시각적 경험으로서의 로즈 셀라비가 충돌하는 것, 그리고 공존하고 있는 것,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가 없이 동시에 소위 싱크로나이즈 되고 있는, 혼성하고 있는, 합성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제 뒤샹이 이 에로스셀라비 내지는 로스셀라비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인 거죠. 이게 언어학적인 부분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 여성 이름으로서의 로즈셀라비일 수도 있지만 에로스셀라비 그러면 불어로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음성학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들이 미끄러지듯이 성별이 어디 하나로 고정되지 않듯이 하는 작업이 바로 지금 왼쪽에 있는 로즈셀라비 또는 에로셀라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샹한테는 말 그대로 여성에 대한 관념은 기성품이잖아요. 기성의 사고잖아요. 남성에 대한 관념도 기성의 사고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미의 재창조를 하고 있는 자기 식대로 이런 식의 도전을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만년의 뒷상인데 뒷샹은 사실 일평생에 걸쳐서 이제 꽤 나이가 많은 상태로 이 말년까지 미국에서 지냈었는데 실제로 뒷샹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작가로서 아티스트로서 제시하면서 활동한 경우는 최고로 잡아도 10년이 안 돼요. 그래서 1917년부터 이제 1927년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노골적으로 뭔가 작품을 제시하기도 하고 전시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미술계 안에서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제시하거나 직업적인 명명을 받으면서 활동한 것은 굉장히 짧고 명시적으로 자신은 은퇴를 해요. 아트를 하는 것보다 체스를 두는 게 더 재밌다 이러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사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유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액당돈네라는 아주 페인팅과 설치가 결합되어 있는 그 문제적 작품들을 혼자 하죠. 그게 이제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불멸의 명작을 만든다는 그런 아주 직업적 소명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계속 뭔가를 해나가는 측면에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그 사진은 사실 그런 뒤시앙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말하자면 뒤시앙은 알 수 있는 인물이면서 알기 어려운 인물. 드러난 부분이 있으면서 감춰진 부분이 있는 인물. 커튼의 안과 바깥의 사이에 있는 인물로서 말하자면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이고 그리고 인지적이고 비인지적인 존재로서의 뒤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샹의 앞에 봤던 로즈셀라비하고 결부시켰을 때 비슷한 어떤 문법이 읽히는데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미술사 전체를 얼마나 이 마셜 디샹이 복잡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도파는 메린 스탄제브스키 교수가 쓴 Seeing is Believing, Believing is Seeing이라는 책에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고 국내에 번역돼 있죠.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찍은 거예요. 메린 스탄시ев스키는 이 책에서 이제 미술의 역사가 사실은 제도의 역사이고 개념화의 역사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서구 18세기 후반에야 서구 유럽에서는 미술이라는 개념이 오로지 순수하게 미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파인 아트, 보자르로 정립이 됐다. 그리고 그렇게 정립이 되면서 미술사라는 학문도 정립되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박물관에서 작품을 보존하고 또 비평과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미술이라는 개념의 어떤 정착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그 전에 일어났던 많은 인류의 이미지들을, 그리고 전혀 다른 사회적 맥락과 정치 경제적 맥락과 예술에 대한 목적이 달랐던 어떤 시대조차도 미술이라는 개념, 파인아트 개념, 보자르 개념으로 다 소급해서 적용해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미술 작품으로 꼽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사실은 지금 18세기 후반 이후에 우리가 아주 당연시하는 개념으로 제도로서의 미술과는 상관이 없다는 측면에서 메릴 스탠집스키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하게 선정적인 말로 들리는 이것은 미술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미술이 아니었던 시대와 미술인 시대로 나뉘는 지점에서 이제 뒤시양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미술이냐 미술이 아니냐라고 따질 때 그러니까 메리안 스타니체프스키가 따질 때 그 경계선은 사실은 예술 작품에 담겨 있는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평가하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펄쩍 뛸 거 아니에요. 당신 뭘 보고 그런 식으로 어, 어, 무례하고 뭐 오만한 주장을 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거장의 가장 위대한 인류 회화를.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테틱 퀄리티가 아니라, 미적 가치가 아니라, 말하자면 뒤샹의, 아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던 예술관념, 예술의 이데올로기, 예술 제도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미술의 개념과 제도와 익숙하게 지난 250년간 쌓아왔던, 구축한 그 제도하고는 다른 시대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뒤샹의 작품은 미술이냐, 이것은 미술이다라고 하느냐. 그건 말하자면 뒤샹은 개념으로서, 제도로서, 그리고 사람들이 논리와 이론으로 구축해 놓은 18세기 중후반 이것이 미술이다라고 하는, 내지는 파인아트 개념에 근거한 미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파인아트 개념에 아주 그 모범생처럼 잘 따르는 작품을 제작해서 뒤샹이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제도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그리고 19세기까지 근 100여 년간 이제 아주 단단하게 그 형식화된 서구의 미술 개념과 이데올로기와 제도라고 하는 것을 뒤샹이 일테면 아주 급진적으로 달리 보게 하는 식의 어떤 그 행위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뒤샹의 작품은 사실은 18세기 중후반 이후의 미술의 역사 속에 바탕을 두면서도 그거를 깨트리는 전위적인 아방가르드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제 맥락에서 뒤샹의 작업은 이를테면 이것은 미술이 아니 저기 마셜 뒤샹의 이 모나리자 위에다 뭘 한 작업은 사실은 의미 창조를 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미학적인 퀄리티 면에서 가시적이고 시각적인 그 어떤 표현에서의 동일성이 아니라 의미의 창조,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리크리에이션한 지점에서의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샹이 지금 그 오른쪽에 이거는 실제로 뒤샹이 당연히 그리지 않았죠. 근데 뒤샹이 그린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좀 그 뭉거져 있지만 여기 턱수염과 이렇게 염소수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염소수염을 그린 게 바로 뒤샹이에요. 연필로. 그다음에 밑에 L.H.5.5.Q라고 하는 이 5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뒤샹이 그 당연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다라는 걸 알면서 이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불경하게,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으로 자극적으로 해놓은 어떤 행위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뒤샹이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이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뒤샹의 그 당시에 했던 말들 노트를 찾아서 뒤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수염과 염소수염을 가진 이 모나리자, 그러니까 자신이 이 좀 일종의 분탕치를 한 거죠. 분탕치를 한 이 모나리자는 레디메이드와 우상 파괴주의의 조합이다, 콤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레디메이드는 사실 뒤샹이 이미 1910년대부터 이렇게 시도한 그런 기성품을 갖다가 의미를 완전히 비워내고 새로운 의미로 충전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자기가 레디메이드라고 불렀던 그
지점의 레디메이드예요. 그리고 우상 파괴주의는 뭐냐면 이코노클라시즘인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중세 시대에 소위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교회의 이런 성상들, 성화들을 우상 숭배로서 모두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 집단이 이코노클래시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게 우상주의이고요. 근데 이 이코노클래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왜 듀샹이 썼냐면 이때 우상은 카톨릭의 뭐 종교적인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술의 전통의 그 지난 한 뭐 100여 년간 사이에 짧은 그 역사 속에서도 이미 우상화되어 있는 미술의 작품들과 관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념들과 작품들과 예술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 듀샹은 오히려 파괴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 인식들이 그런 예술적인 어떤 그 제도의 접근법이 바로 우상 숭배적인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을 파괴하는 식으로 인식의 어떤 전환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한 이 그 레디메이드 그림들, 그러니까 모나리자에다가 코수염을 그리고 염소수염 그리는 것 같은 짓이 바로 자기의 그 목적은 우상 파괴주의이다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가 기존에 레디메이드 작업한 거랑 우상 파괴주의적인 마인드셋이 결합된 거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분출된 게 바로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코수염을 그리고 5개 그 프랑스 알파벳을 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온본.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재밌는데 듀샹이 이렇게 그 오리지널 그래 놓고 I mean this original i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온본. 그럼 오리지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 우상화 시켜 놓은 오리지널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오리지널이죠. 그러나 듀샹의 미술로 들어오면 오리지널은 사실 자기가 옛날에 처음에 레디메이드로 한 그 오리지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이 노트를 쓰고 인터뷰에서 이 말을 할 때는 사실 듀샹의 이게 없어진 거지. 근데 이걸 처음에 했을 때 그거를 자기는 레디메이드 오리지널이라고 레디메이드 오리지널, 레디메이드 온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미묘한 의미의 어떤 그 균열 같은 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거는 듀샹이 그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굉장히 지적으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서양 미술사 속 거장의 작품을 디 오리지널이라고 한다면 뒷시장은 자신의 미술 안에서 레디메이드의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는 자신의 작품도 인정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오리지널이냐 아니면 카피냐 아니면 어 크리에이션이냐 창작이냐 아니면 그 공장의 프로덕션이냐 제조냐라고 하는 차이들이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아주 그 내부로 들어갔을 때 그 의미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I mean 내 말은 레드메이드 온본이 어떤 거냐면 8 곱하기 5인치 크기.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인쇄물이에요. 이 모나리자의 인쇄물인데 그 인쇄물에다가 듀샹이 저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알파벳을 쓴 거란 말이죠. 크기도 되게 작아요. 15cm, 19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15, 19cm 정도 되는 작은 엽서 크기의 이 인쇄물에다가 듀샹이 복제품에다가 이렇게 그 수염을 그리고 프랑스어로 이니셜처럼 발음되는 4개, 근데 실제는 5개예요. 그 글자를 새겨서 자기가 생각해도 지오콘다에 대해서, 지오콘다는 누구냐면 모나리자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렌체의 굉장히 부유한 상인의 부인이었다고 하고 그 부유한 상인이 이제 지오콘다의 초상화를 어, 자기 부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초상화를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주문 제작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오콘다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자기가 매우 위험한 농담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안다라고 말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우 위험한 농담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바로 이 L.H.55.Q 때문인데요. 앞에서 이 로즈셀라비의 경우도 로즈셀랍이라고 부를 거냐 아니면 에로셀랍이라고 부를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그냥 어떤 그 여성의 이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에로셀랍이 에로스 그게 인생이야. 에로스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L.H.5.5.Q도 사실 알파벳 5글자로 보면은 이게 의미가 통할 리가 없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불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알파벳 5개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게 마치 소리로만 들으면 누군가가 저런 말을 L-O-G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발음을 하면 그게 프로넌세이션이 마치 하나의 문장을 듣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의 뜻은 불어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듣자마자 아 그녀의 엉덩이가 뜨거워 라는 식의 되게 그 아주 그 저속한 어떤 성적 농담을 던지는 것 같은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L.H.5.5.Q 같은 되게 단순한 어떤 활자 5개가 알파벳 5개가 듣는 순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 LROG라고 하는 되게 그 음탕한 어떤 대상을 좀 조롱하는 것 같은 식의 농담처럼 들리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작가가 의식하고 의도했다는 거죠.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정말 이렇게 뭐 되게 단순하게는 고전 명화,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위대한 마스터피스를 욕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일 수도 있지만 듀샹이 사실 예술가라는 지점에서 무조건 욕되게 한다라는 그런 되게 무슨 현대적으로 따지면 무슨 일배식 그런 농담을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듀샹은 서구 미술사의 전통 속에서 재정의된 18세기 후반의 미술 개념들을 가지고 역순으로 과거를 소급해가지고 미술로 도포시킨 그거 이제 발터 베냐민식으로 하면 전기 도금했다 그래요. 실제로 전기로 도금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의 그 특유성들을 다 지우고 하나의 뭔가 이렇게 딱 완결된 어떤 그 형태로 딱 도금을 해버리는 것 같은 식의 개념적 도금을 해버리는 식의 그 미술사적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듀샹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것들을 그런 도금된 상태로부터 풀어내는 방식이 이런 위험한 그 농담을 던지는 식의 개입,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듀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소위 미술에 대한 인식은 사실 듀샹은 그 초기에 특히 젊었을 때 굉장히 진지하게 당시의 회화의 어떤 그 전통과 흐름과 새로운 시도들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미술학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굉장히 진중하고 성실한 미술가로서의 그 행보를 멈추게 되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이제 듀샹의 말로 따지면 중요한 계기가 20세기 초반에 서구 유럽이 굉장히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산업의 발전을 예술가로서 특히 클래시컬한 예술가로서 맞닥뜨린 상태에서 굉장한 열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고전주의적 전통 속에서 고대 그리스부터 이어내려오는 어떤 예술의 조형적 아름다움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미적 요소 같은 것들이 사실 이 산업의 급진적인 변화로 봤을 때는 진부한 것이거나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미술계에 작동하는 그런 보수성들은 젊은 뒷샹한테는 참을 수 없는 폐쇄성이고 저항할 만한 어떤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뒷샹이 어느 날 그 엑스포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산업박람회 같은 데를 가는데 가서 그 소위 그 프로펠러를 보게 돼요. 이 항공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나는 것도 이제 이 20세기 초반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장치인 프로펠러를 보면서 디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프로펠러가 어떤 조형예술 작품보다도 더 놀랍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미술과 미술 전통과 미술의 이데올로기와 미술 미학에 침윤돼 있는 거기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술 작품인 것과 일상생활의 사물인 것들은 당연히 구분이 너무 뚜렷하게 잘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일상의 그 사물들은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것이고 저급한 것이고 도구들이었다면 자신들이 제작하는 어떤 것들, 창작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술 작품으로서의 존재성이 어마어마한 것들이라는 자의식 과잉이었을 거예요. 근데 디샹은 그런 자의식 과잉 상태를 깨트리는 식의 자기의 어떤 새로운 예술 의 눈을 키운 겁니다. 말하자면 일상의 사물과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 간에 어떤 근본적인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차이가 있을까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절대적 차이라고 하는 게 가상이고 인식의 가상이고 오히려 그런 인식의 가상 속에서 미술과 예술의 전반적 시스템과 인스티튜션, 제도들이 확립되거나 확산돼 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뒤샹의 그 퍼스펙티브 관점은 사물을 사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예술이라는 그 제도와 관념의 소산으로 볼 것인가를 인식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되게 디샹은 그거를 그냥 자신이 그런 걸 깨달았다 정도에 멈추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발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크리에이션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뒤샹의 가장 창조적인 지점은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 도발을 했다는 건 당연하고 방법론적인 점에서 도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경로 그리고 표현법 내지는 언어를 개발해 냈다는데 뒤샹의 그 소위 천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 파운테인이라고 제목 붙인 작품 하나와 위드 히든 노이즈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술 작품인가 사물인가라고 하는 그 인식의 어떤 아주 복잡하지만 우리가 쉽게 가상으로 넘어가기 쉬운 신념과 미술가로서 미술계의 어떤 관련된 사람들로서 신념에 복종하게 되는 어떤 지점을 확 깨트려 버리는 게 바로 이 두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남성용 소변기를 사다가 독립예술가협회에다가 작품이라고 제시를 하죠. 근데 디샹은 자기가 이 작품 내지는 이걸 한 행위의 당사자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혼선을 초래하는 식으로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명이라는 게 미술 제도의 어떤 그 상징적 대표적인 방식이라면 그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차용해서 아흐머트라고 이름을 쓰고 제작 연도를 표식한 것 같은 1917년을 쓰죠. 그리고 이거를 좌대에 올려서 전시에 내놨는데 말하자면 누구나 뭐 일정 비용만 내면 1달러만 내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 모토로 열린 이 인디펜던트 아티스트 그 전시가 이거는 작품이 아니다. 남성용 소변기를 왜 전시하느냐라고 거부하는 이 사태까지를 디샹은 이제 계산에 넣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남성용 소변기인가 아니면 미술 제도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런 협회의 전시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규칙을 지키면서 보여준 이것이 어떻게 예술 작품이 아닐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작품이 이 파운테인이었다면 그리고 또 강조해 줄 부분이 이 파운테인은 제목을 왜 파운테인이라고 지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아카데미즘의 화신이자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예술가의 교육받고 학습되고 그리고 제도 속에 있는 예술이 바로 아카데미즘인데 이 아카데미즘을 대변하는 이 당시의 인물 19세기 인물이 누구냐면 앵그르예요. 근데 앵그르의 그림에 이 파운테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 이
소녀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소녀의 신체인 걸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게 되게 무슨 어떤 그 어린 소녀의 진짜 막 그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몸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 그림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숲속의 정령, 파운테인, 샘이 인간화돼 있는 것 이렇게 되는 순간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는 어 자신이 뭔가 굉장히 그 음흉하거나 야한 그림을 보고 있는 되게 저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술을 감상하고 있고 특히 그 아주 탐욕적이고 관음증적인 시선과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감상자가 아니라 신화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보존적이고 관습적이고 그다음에 특히 인제 부르주아 관객을 잘 만족시켜 주는 그런 어 평온하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어떤 미술 제도 속의 그 이데올로기를 아주 잘 그려내는 작가가 바로 앵그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앵그르가 사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되게 중요한 장치가 바로 제목에 이런 파운테인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죠. 자 그런데 뒤샹은 똑같은 그 파운테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 그대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남성용 소변기가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소변을 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물이 나와서 이걸 세척을 해 주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샘 내지는 이런 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농담 아닌 그러니까 앞에 모나리자에 대한 농담처럼 굉장히 위험한 조롱이 담겨 있는 그러면서도 미술의 전통 속에 있는 우리의 굉장히 안온한 사고를 편안하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사고를 확 깨트려 버리는 이런 식의 작업들을 뒤샹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머트라는 가상의 작가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제목은 파운테인이라고 하는 알 사람들은 알고 유추를 할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가설해 가지고 제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그냥 변기에 불과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앵글의 그림들을 보면서 이거를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보게 되는 어떤 그 베일의 시선, 베일을 가린 것 같은 미술 제도와 미술 인식론으로 베일을 가린 것 같은 이런 식의 시도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고 가도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비판적이라고 하지만 뒤샹은 그걸 깨부시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 그렇게 미술의 인식론이 회전하는 서큘레이션 하고 있다라는 걸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의미를 재창조하는 식의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은 1916년에 했다고 밝혀져 있는 작품인데 제목이 되게 흥미롭죠. With Hidden Noise.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소음이라고 제목을 붙여 놨어요. 그런 이유가 지금 디샹이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 두 개의 철판이 있고 그 노끈이 있잖아요. 중간에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게 아니 엄밀히 따지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숨겨진 소리가 들리는 뭐가 있긴 해요, 이 작품은. 근데 두 개의 철판이 있고 그 철판을 아주 용접을 해 가지고 딱 붙여 놓은 거예요, 이건. 근데 그 중간에는 인제 이런 노끈 더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노끈 더미를 선택한 건 어떤 이유에서냐면 노끈은 이렇게 중간을 비워 놓고 이렇게 실타래처럼 말잖아요. 그러면 중간이 비어 있잖아요.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근데 그 구멍이 위아래로 뚫려 있으니까 거기에 뭘 넣을 수는 없죠. 그런데 뒤샹이 어떻게 하냐면 이 노끈 더미하고 철판을 주면서 이 자신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무심양면으로 서포트를 한 이 월터 아렌스버그한테 이걸 주면서 "당신이 이 안에다 넣고 싶은 무엇이 있든 넣어라. 그리고 나한텐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작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데 작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모르는 작품인 거예요. 아렌스버그가 말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그 사실을 여기다 써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듀샹은 사실 우리가 예술 작품, 그게 문학 작품이든 그러니까 그 비물질적인 문학 작품이든 이렇게 조형예술 작품, 물질을 사용하는 조형예술 작품이든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인식론적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미술 작품이든 문학 작품이든 간에 그 작품이라는 건 하나의 존재로서 내부와 외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학 작품으로 소설이 있다 그러면 외부는 그 출판된 책 한 권이겠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나 예술성은 그 저자가 거기에 문장으로 썼지만 그걸 읽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무엇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 안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물일 때 어떨 것 같아요? 사물일 때도 더 강조가 되겠죠.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나리자를 예를 들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본다고 할 때 그걸 왜 보러 갑니까? 그럼 말하자면 물질성이 그 안에 예술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건 그냥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처럼 보이지만 고귀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이 그 미적인 가치를, 미적인 본질을, 에센셜한 거를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유일무이하고 마스터피스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지고 예술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아도 미천한 우리는 예술가의 대가의 어떤 그 고귀하고 아주 숭고한 예술성을 완벽하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는데 내부가 본질이고 그 내부는 에스테틱 퀄리티로 꽉 차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듀샹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물질적 구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렌스버그가 뭘 집어넣는데 그건 작가가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대리자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아렌스버그의 작품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본질이 담겨 있을 그 부분이 듀샹 거가 아니라 아렌스버그가 넣은 거니까. 그 다음에 듀샹 자신은 정작 이 작품의 주인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거의 집어넣지 않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작가가 자기 작품의 내용이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느 책에도 서술돼 있지 않지만 내가 이제 비평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지. 듀샹으로서는 예술 작품, 특히 조형예술 작품이 물질적으로 존재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우리의 그 신화가 있는데, 판타지가 있는데 그 신화나 판타지가 신화다, 판타지다라고 하는 걸 아주 은유적이면서 애둘러서 자기 작품으로 한 게 바로 위드 히든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작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각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이 그런 의미에서 듀샹으로서는 되게 이 자기가 그러니까 작업을 되게 개념적이고 도발적으로 했던 그 시기의 정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나사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듀샹은 정말 이 작품을 해체하지 않은 물리적으로 그냥 다 파괴하지 않는 한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아니면 아렌스버그라고 하는 이 작업 내용의 진짜 주인한테 동의를 구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작품이 파괴되는 동시에 작품의 내용을 알게 되는 역설, 패러독스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작품이고 듀샹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해야 되겠죠. 네. 이 지점까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되게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하고 오늘 듀샹에 대해서 내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고 또 어쩌면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는 예술의 특히 이제 미학적인 어떤 그 가정들의 어 되게 중요한 어떤 도발을 시도한 작가와 작품이 바로 이 듀샹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리고 뭐 마무리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미술 작품만이 아니라 미술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예술에 대해서 그 위대성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론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데 어떤 예술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야나 인간 활동보다도 그 위대함이랑 고귀함을 인정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그 뒤시항의 작업들을 설명하면서 해석하면서 비평하면서 학술적으로 풀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굉장히 뭐랄까 복합적이고 그와 동시에 시간과 공간과 어떤 주체들을 뛰어넘어서 아주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의 잠재력이든 아니면 비판적 사고의 잠재력이든, 나아가서는 인간이 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런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예술의 위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